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김대식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직접 제 발제를 들어보시려고 오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회장이 1년마다 저희들이 바뀌는데요.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학회 전체의 의견일 것처럼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 제가 했던 얘기와는 다른 이건 이제 어너더 디퍼런트가 아니라 어너더 다른 얘기들만 논점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즉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의 얘기들만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논란이 잦아들면 내년쯤부터는 아마 여러분께 학문적인 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해서 굳이 이번 주에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 같아서 여러분께 드린 이 자료는 사실은 국민의힘에 나와서 지금 발제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만을 위해서 만든 발제문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발제문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에 수업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왜곡이나 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많이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객관적인 사실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탄핵 심판 절차의 7대 쟁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무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시고 그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도 여기까지 오게 된 이렇게 된 이런 헌법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문제점, 역사적인 문제점을 평소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국민들에게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전례 없이 제왕적 야당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계속 저는 남용이라고 썼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자꾸 남발하면서 거부를 유도하는 것 사실은 이게 제의권입니다. 정식 이름은 의안 제의권인데 또 그걸 거부권이라고 부르면서 네거티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6개 법안에 대해서 그 입법권을 남용한 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것도 살펴보면 본인들께서 혹시 집권당이면 이런 법을 발의하셨을까 통과시켰을까 할 정도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는 법률안들을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 이렇게 입법권이 남용되는 데 비해서 88년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권도 20회 이상 몇 번인지 제가 21번? 2번까지는 셌는데
지난번 가을 학회 때까지는 10여 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회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28회. 예. 제가 언뜻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고 나머지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 번째,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 운영을 방해하고 예산 삭감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대학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국가기관이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십억을 깎아놔가지고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몇십억에 불과하지만 거기가 그런데 몇천억씩 지금 몇 조 원을 이렇게 깎아놓으면 도대체 어떤 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자로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이런 게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안타까워들 하시는데요.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 88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60 민주항쟁으로부터 이제 개헌 특위가 조직이 되고 그 개헌 특위에서 87년 하반기에 이걸 제정을 할 때 국회 위주로 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헌정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대통령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거의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국회 쪽에서 가장 문제다 이제 된다라고 하는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소극적인 법률안 거부권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150석이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석이 넘어가면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88년 헌법 제정할 때는 헌정사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200석 넘어가는 야당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따라서 거의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과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이런 상황은 예정하지 않고 헌법을 만들어 놔서 압도적인 야당이 출연했을 경우에 그 야당에 의한 현재와 같은 탄핵권 또는 입법권 남용 또는 정부 조직권 방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88년에 이 헌법을 만들었다. 거기로부터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개헌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계신데 지금 개헌 얘기 아까 그 정책위장께서 하셨는데 저도 지금 개헌을 얘기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학회에 얘기를 했더니 후배님들께서 지금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냐 당장 탄핵이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아마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개헌보다는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형 선거구제 개편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그 집권을 하는 방법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 승리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세 번째 탄핵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밖에다 하는 얘기는 못하고 집안에서만 저희 아내한테만 세 번째 탄핵은 올 수밖에 없다. 왜 올 수밖에 없느냐? 구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한국의 문제점이고요. 외국 걸 보니까 우리는 탄핵이 올 수밖에 없다. 첫째는
왜 한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가는 한국 헌법과 제도에서 찾아야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거가 보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하원소추 상원 결정입니다. 이건 국회가 거의 개입할 여지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하는 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져야 됩니다. 국회가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는 그 정치적인 부담과 역품을 각오하고 탄핵해야 하니까 오히려 탄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절차가 탄핵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른바 임기 동안 임기 불가침성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높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로 재판소도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웬간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사례는 없습니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프랑스 헌법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독일의 탄핵 제도입니다. 독일의 탄핵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수상은 국회에서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신임을 거둬들인다면 바로 수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필요 없죠. 다음, 연방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Bundesverfassungsgerichts라고 하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걸 잘못 갖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에서는 수상은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실권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203년간 한 건도 없고요. 탄핵에 의해서 물러난 게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 짧은 헌정사에서 세 번째입니다. 88년 헌법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 문화 때문인가? 며칠 전에 16일 날 빅터 차 CSIS 석좌, 한국 석좌께서 정치 문화와 제도 이 두 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싸우는 정치 문화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유럽 가면 더 심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탄핵의 길로 이렇게 갔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 한국 헌법이 독일 걸 따와서 이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맡겨놨는데요. 독일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탄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방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거의 실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실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으면 4번 거기 문제점에 보시면 국회 절차에서 제정시인 1988년에 현재 국회처럼 압도적인 숫자 150석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의 출연을 예정하고 있지 못하는 헌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가까이 가면 끊임없이 특히 집권 후반기에는 탄핵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회 절차고요. 두 번째 절차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회는 몇 개월 후에 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 역풍은 지지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와중에 탄핵의 와중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국회 자체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다른 아까 말씀하신 28번의 탄핵 중에서 나머지 탄핵하신 분들이 글쎄요, 요즘 감사원장님, 서울지검장님 이렇게 탄핵을 해놓으니까 탄핵했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이 지금 20여 회 탄핵을 하는 동안 누가 탄핵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언제든지 200석 가까우면 탄핵을 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그 법적 책임은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정 단계에서 분명히 헌법에는 위헌성과 위법성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건인데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압도적인 여소야대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낮다면 그러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국회에서 200석 가까운 이런 압도적인 과반을 가진 쪽에서는 갑자기 탄핵을 할 수 없으니 아까 제가 1페이지에서 보여드린 대로 입법권도 계속 보내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법률도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만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탄핵소추도 계속하고 국가기관도 세우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빌드업, 준비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 탄핵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화약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길이 그쪽으로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50석에서 200석 쪽으로 가면 의원 내각제 같으면 수상이 바뀌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의회 해산권 있으면 이런 정도 되면 의회 해산권 행사해서 국민에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하면 되는데 그 두 제도가 막혀 있으니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해답 1번 보시면 탄핵제도는 독일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따오긴 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대통령 탄핵의 원인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5년 단임 하에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탄핵의 유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번 여소야대가 되면, 두 번째 탄핵 심판의 기준이 헌법재판소에서 현저히 낮고 느슨하고 일반 법원보다 추상적이면, 지금 현재의 기준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거의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탄핵 심판까지 두세 달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매우 신속하다면 그렇다면 탄핵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과 4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즉 여소야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 집권 후반기가 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쉬운 대통령 탄핵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2번과 3번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현재의 기준을 높여야 하고, 세 번째,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현재 개헌을 제외하면 정답은 2번 느슨한 탄핵 기준과 3번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2번은 지금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조금 어렵고요. 3번의 경우는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다른 점, 다를 점 또는 달라야 하는 점에 대해서 7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헌법과 형사재판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위원인 때에 저희들이 강학상 로스쿨에서 가르치기를 위법인 때에 그게 확정되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을 일반 법원이나 법원에서 확실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 2달 정도 본인들이 다룬 그 사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증인 채택이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에게 재판관, 특히 법관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헌법평의회에서 일반인도 정치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라 라는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9분이 모두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평의회처럼 일반 정치인도 들어온다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법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졸속으로 진행돼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가 그렇고요. 현재 빨리 해야 되고, 언론에서 어떤 분들 이게 징계적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하고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10%는 맞고 90%는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징계 절차는요, 죄형 법정주의나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심사해서 넘기면, 행정 절차로 넘기면, 그러면 이분이 가서 법원에 가서 이거 무죄로 받아갖고 오면 다시 징계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최고 재판기관인 동시에 최종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징계 절차는 다시 법원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만일, 제가 강학상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2달밖에 안 해가지고 탄핵시켜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잘못되어서 한 1년 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이분은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수십 가지의 죄목으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겨우 몇 가지 정도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헌재의 판결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위법과 위헌의 중대성 요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헌법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라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기관이 탄핵해서 파면할 때에는 프랑스 헌법처럼 가장 최고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헌법재판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51조의 문제입니다. 헌재법 51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에 선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의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는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다가 형사재판 절차가 먼저 끝나면 그걸 이제 준용해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통일적이겠죠. 이렇게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손모 검사님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재는 수사 인력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님들 내지는 법관 몇 분 파견, 검사 몇 분 파견 받아 있지 이분들이 전혀 수사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사 절차를 기다리고 최소한 1심 판결을 통해서 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또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기관입니다. 헌재는. 그런데 요즘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심판기관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절차를 막 땡겨서 진행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헌재는 최고 헌법 판단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수사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수사 자료와 증인 신문에 기초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써놨는데요. 신속 재판하려다가 졸속 재판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는 헌재로부터 떠나게 될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 현재 수사기관의 관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할인지, 지금 공수처인지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경찰이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했는데 검찰하고는 하기가 어려울 테니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공수처를 골라갖고 공조본을 구성해 놨는데요. 공수처에서 하는 거 이거 헌법적으로나 형사 절차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기서 수집한 증거, 위법 증거로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관할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예전 정부,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찾아보니까요. 2달 정도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을 다 하고 그것이 낱낱이 매일 그 국민들에게 고해진 그 와중에 이 탄핵이 되었고 그 탄핵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사 절차가 아예 진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소중한 규정이라고 하는 헌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 특히 영장주의, 처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왜 그런 거는 대통령께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앞서가는 그러한 추정,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법 증거 수집에 문제가 되어서 재판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관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사기관 절차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전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법적 성격은 국회에서 3분 추천하고요. 그리고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3분과 대법원장이 이렇게 지명하신 분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인데
사고 시에는 대통령 복귀 시까지, 고리 시에는 차기 대통령 선출 시까지 일체의 유지 관리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추상성 때문에 이거를 규정을 안 해놓는 바람에 지금 제1설, 아까 요거는 대통령 유고 중에 사고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고리 시에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제2설, 모두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 시든 고리 시든 모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세 번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상황 유지 관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기준을 어디로 둬야 하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무엇이 상황 유지적이고 무엇이 상황 변경적인가에 대한 기준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이고 결과를 보아야 하느냐,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식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뭘 나눠서 이거는 상황 유지적이고 변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사된 결과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변경적이냐 아니면 유지적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직할 때보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이것은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을 그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제문 보지 마시고요. 세 분, 헌법재판소 9분 중에 지금 3분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사고를 탄핵을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 유지적인가요? 상황 변경적인가요?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입니다. 한 분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데 3분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분들께는 전 1937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실시하려고, 뉴딜 정책 실시하려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중요 법안이 위헌 결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바꾸는데, 자신의 성향으로 바꾸는데 한 분씩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죠.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저는 그거는 한국 대통령과 한국의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아예 하지 마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권한대행이 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라라는 것이 헌법적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요. 야당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 탄핵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3명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아까 28번이라고 했는데 20번 이상 탄핵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글쎄 이게 탄핵감이 되나? 라는 사유, 대부분 기각당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며칠 단위로 이분들이 기각해서 돌아왔을 때 야당이 받을 충격,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거 고려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정치적인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한 결과고요. 그 결과는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으면 계산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시는 게 맞다. 세 번째, 재발 가능성 방지 측면에서도 저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 분의 재판관을 보완해 드리면, 다시 임명해 드리면
다음번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야당이 돼서 약 200석 됐다고 쳐도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똑같이 탄핵할 거고요. 똑같이 입법권 남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누가 여고 누가 야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이 똑같이 6년에 한 번씩 6년이 임기니까 요번에 오시면 6년 후에 오실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채워주면 우리가 하다가 대통령 탄핵하고 나면 그날 이후로 말을 180도 바꿔서 9명 채우자고 하자. 그래도 됐잖아.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선례 말씀하셨는데 21대 국회가 가장 큰 문제가 선례를 다 깼어요. 21대부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선례 깬 거는 뭐 예를 들자면 한도 없이 많을 정도로 선례를 많이 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역시 이거를 말을 바꿔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이건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없도록 지금 막아놓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 결론적으로 사고 시에는 임명할 수 없고 거리 시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든 애당초의 책임을 야당 측에서 지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행 헌법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이거 계속 재발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탄핵을 해도 바꿀 수가 없구나. 이렇게 선례가 되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론으로 어제 급히 이걸 좀 보완을 했는데요. 법안들을 특검법 2개를 다시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입권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제 기준에 의하면 실질적이고 결과 책임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현상 변경적이다. 아주 큰 현상 변경적이다. 그리고 특검의 내용도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15개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가? 저는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제가 공부한 독일에 있는 친구들, 제 교수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번역해서 보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누구도, 제 친구들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정족수, 탄핵심판 정족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족수도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는 뭐 절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3분의 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절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당도 계시고 전체 3분의 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한 분에게 동일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탄핵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위 정부 관료들, 대통령 이분들은 탄핵을 어렵게 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경향인데 유독 우리만 이 기준을 낮출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아마 대부분의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의 그 의견과 말씀을 듣고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자리이셨을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탄핵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은 전혀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차이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당해도 직무 정지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한국은 직무 정지 당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가 정치적 공세로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우에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할 때에도 그것이 다 법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청문회를 거쳐서 그야말로 사실 조사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서 내놓는 각 조항에 대해서 하원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찬성하는지를 가지고 탄핵 소추문이 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치 의원 내각제 같이 탄핵 소추의 과정이 형사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불신임의 과정처럼 소추안이 제기되자마자 72시간 내에 투표 이래서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투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탄핵 소추 과정이 지나치게 의원 내각제의 불신임 과정과 유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와서 그것도 역시 굉장히 엄격한 형사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탄핵 소추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문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이 대부분의 언론 기사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이 되어서 정말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의 절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과도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말씀은 저도 굉장히 오늘은 말씀 못 드렸지만 미국 거를 상세히 살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제도하고 다릅니다. 첫째, 직무 정지의 문제는 미국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최소 두세 달 지금 아마 긴 분이 6개월인데 180일이 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3, 4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직무를 정지시켜서 전제 조건으로 위헌을 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헌 위법을 저질렀고 중대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해서 재판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지시키는 게 맞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제도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면 헌법 개정되지 않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바꾸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얼티메이트하게 지금 극단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쓰고 계시거든요. 입법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젠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법사위나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 쉽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가장 빨리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사유 없지요. 별다른 사유 없어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에 대한 위법
위헌성을 상세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런 게 맞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탄핵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탄핵 그 뭔지 모르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처럼 지금 되고 있다. 이건 아마 정치학을 굉장히 깊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데 탄핵제도는 엄연하게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그 절차적, 내용적인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법은 형사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은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불신임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탄핵해서 직무정지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상원에서 심판하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거친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하게 되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이거 좀 이상한데? 오늘 이후로 제가 드린 말씀 이후로 야 이거 제도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 할까요? 저는 헌재가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탄핵을 만들어 놔서 헌재가 그 정치적인 내지는 한국 헌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격상돼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상되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다음 헌법 개정할 때 이대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 계속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걸요. 기준이 너무 낮아서 아예 기준이 없는 국회를 넘어서 거의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위헌 위법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를 거친 중대성이 발견된 사람을 탄핵 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헌 위법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헌재가 결정 못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해야죠. 일반 법원에서 한 걸 가지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일반 법원에서 최종심이 나야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헌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기준을 결정해서 일반 법원에서 해오세요라는 것은 거의 없고 헌재 스스로 결정합니다. 위헌 위법을.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의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헌재 스스로 판시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단기간이죠. 2달, 3달. 헌재 스스로 국민들을 이 추위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위헌 위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냥 어떤 기준? 국민의 신뢰를 어겼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추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탄핵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석이 가까운 야당은 야 저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탄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법원에서 일반 형사 절차와 동일한 같은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런데 아마 헌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야 할 것과 다를 것. 그때 이런 거 따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헌법학자들도 두 번째 맞는 탄핵이긴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대로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주세요 하는 헌법학자 보셨습니까? 전 그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아,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헌 위법을 따질 수가 절차적으로 없습니다. 위헌 위법에 대한 절차는 일반 법원에서 따져야 된다니까요. 2달 동안 그거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을 거기서 확정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30몇 가지의 범죄를 일반 법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를 부지불식간에 헌재가 원하진 않지만 지금 이 헌법 체제를 유지하는 한 헌재 자체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원하진 않지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준을 높여서 야당도 탄핵해봐야 저기 가서 헌재 가서 기각될 게 뻔하니 갈 필요 없다. 프랑스식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끝내자. 미국식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탄핵 제도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노순규 국가기업포럼 대표였습니다. 2016년 3월 10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가 파면됐을 때 그 결론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이라든지 이 형사소추에 대해 성실히 임하지 않아 가지고 파면한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추와 소환에 의해서 불성실하고 거부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염려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심판 절차를 지금 언론에서는 좀 이거를 옥석을 구별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방어권에 의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호인 선임하고 충분한 시간 두고 그 송달 서류 받고 충분한 시간 가지고 법원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사 절차가 다 되고 분위기상 특검이 한 달 이상 뭐 낱낱이 샅샅이 뒤지고 그 수사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트럭씩 헌재로 갔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 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기관이다. 재판은 자료와 증인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와 증인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수사기관이 어딘지도 지금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헌재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수사인지 재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25년 이상씩 전부 다 법관 하신 분들이고 변호사 하신 분들인데 피고인의 방어권은 형사재판할 때 저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막 압박을 했을까? 특히 저렇게 어떤 개별 형사재판에 대해서 대변인 내세워서 매일 저렇게 브리핑했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형사재판의 절차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국민의원이 안 되시리라는 보장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통과시켜주면 지금 이걸 봐주면 나한테도 그게 그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따지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분위기도 따질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의 그 기준들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제도가 이상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그저 한 7년 8년 된 겁니다. 연구를 쭉 해왔고요. 말씀드렸다니까요. 이거 이대로면 또 탄핵당한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의 구조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어권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까 언론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어권 지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형사소추 당하시거나 민사소송 당하셔서 법원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실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방어권 안 지키실 겁니까? 지금 안 지키고 남을 안 지켜주면 나도 지켜달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호지입니다. 방어권을 국회의원님도 좀 지켜주셔야죠. 의원님도 좀 잘 지켜주셔야 저희 서민 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예, 신동욱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절절히 피부로 느꼈던 점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뭐 방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모두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계엄 사태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의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그 모든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 문제가 사법적 판단이 난 다음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취지는 사실상 없는 거죠.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그 기간 안에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이제 삼심제 하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 규정한 취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또 하게 되고요. 이번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내란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네이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방어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그 절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끊임없는 국정 마비 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대통령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이라는 사태가 주는 이 엄중함 때문에 국민들의 참 그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부적절한 뭐 처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에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혹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학회에 공통적인 의견들을 갖고는 계신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헌법학자들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입니다. 저희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또 다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게 학회 의견이다, 저희는 뭐 어느 학회나 이런 데처럼 설문조사 돌려서 무슨 뭐 성명서 내고 이런 건 전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회장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국회의장님이 개헌하자고 부르셔도 잘 안 오고요. 여기 보시면 제 자리만 비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뭐 저 총리께서 부르셔도 안 가고요.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계엄을 갑자기 꺼냈기 때문에 갑자기 꺼낸 계엄에 다 놀랬고, 그런데 문제는 계엄이 내란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적으로, 즉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계엄 사태의 77조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기타 국가안전에 관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거기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계엄법 보십시오. 계엄법에는 또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헌법 말고 계엄법에 보면 좀 더 상세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것은 언론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항상 언론은 뒤쪽만 다루고 있습니다. 계엄 후에 어떤 사령관이 어떻게 지적했고 뭐 했고 어디 모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이죠. 더 큰 문제는 계엄 전의 상황 또는 계엄이 발령되고 나서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절차에 있어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 물을 얘기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부상자가 거의 없고 무사히 계엄이 국민들이 다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헌법 77조에는 분명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려면, 내란이라고 이것을 정리하려면 이게 위헌 위법 다음에 그 후에 하셔야죠. 계엄 선포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내란입니다 하는 얘기는 가치 판단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을 이미 함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3년간 그 중재위원으로 근무를 할 때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이상한 사건, 그 사건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다른 나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언론에서요 깨끗하게 그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용어 사용하실 때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언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라고 하려면 헌재 결정, 일반 법원의 결정 다음에 해라. 그 내란범, 내란에 대한 공범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난 다음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제가 말해도 되나? 먼저 저쪽에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네, 그만. 제가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이라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성호 교수님 말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시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성호 교수님께서는 주로 헌법과 법의 정신, 시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일부 외국 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다. 뭐 한국의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성숙된 민주주의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소고기 촛불 시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 결국 군중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아닌가.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이 군중민주주의에 압도해서 신속한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성숙인가.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민주주의의 성숙인가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숙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법 절차라든지 헌법 절차에 있어서 탄핵 소추가 너무나 쉽게 되어 있는 부분, 법사위의 조사를 일종의 재량 규정에 의해서 조사에 회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적어도 법사위의 조사 보고서라도 있는 탄핵 소추 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지금 이미 많은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전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오셔서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느꼈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저희들도 이제 짐작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상황이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계엄 선포라는 이 뭔가 좀 급박하고 또 사실 저희가 이게 정당하게 변명할 수 없는 이런 그 사건 때문에 이 어떤 민심도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야당은 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걸로 몰아가고 있고 또 언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좀 이성을 찾고 절차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이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자칫 계엄 옹호나 뭐 내란죄를 부정하는 뭐 이런 것으로 매도를 해서 이제 이게 집단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그 조금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 그 탄핵 심판 정족수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행도 사실 대행이 이제 어떤 자격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당은 대행도 똑같이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고 거기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런 논리로 친다고 하면은 이 탄핵을 할 경우에는 현행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은 똑같이 3분의 1을 요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국가 원수나 그리고 행정부 수반을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두 분에 대한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용어를 제가 못 찾아냈는데 그걸 사용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 민주주의라고 쓰고 형식적 민주주의 외에 이 절차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형사 절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위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면서 앞으로는 좀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회법에서의 절차, 이건 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미국에서는 탄핵 한번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와 시간이 이 국회에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탄핵하면 상원에서 인준하면 끝이기 때문에, 가결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거의 뭐 그 재판 절차 이상으로 상세합니다. 우리는 없죠. 그냥 숫자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올립니다.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신 계엄 선포 이후에 정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이성을 찾고 규범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이 두세 달에 걸쳐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성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매우 낮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는 헌법학자나 다른 분들도 서서히 규범적으로 다루어 나갈 거기 때문에 분위기는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참 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6인은 심리를 못 하거든요. 7인 이상 심리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당하고 나서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이 조항을 본인에 관해서만 세워줘라.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 헌법소원을 받아가지고 헌법소원은 본인에게만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헌재가 세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헌재가 6인이라도 해야 되니까 고육지책을 낸 것이죠. 거기까지가 탄핵 전의 상황인데 그래서 가나보다. 근데 저희끼리 만나면 6인은 심리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저건 못할걸? 그 결과 의결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들을 개인적으로도 했죠. 그랬더니 헌재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헌재를 아시는 분들은 헌재 직원들이 아니고 헌재를 아시는 분들은 그때까지는 3명을 야당에서도 채워주겠지. 이게 이제 탄핵 전에 저희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설마 6인으로 하는 거는 헌재도 7인 이상 심리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 부담스러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마 그 전에 뭐 좀 그 봄이 오기 전에 3인 채워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헌재가 갑자기 해석을 지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6인에 대한 것도 그대로 하겠다.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만 그 효과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객관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권리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 이걸 고려해서 일반적인 효과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변호사님들 주장에 의하면 이 어느 분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요거를 이진숙 위원장이 철회를 하면 그러면 이 가처분의 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6인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헌재는 6인으로도 일단 심리를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도 적용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런 논리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가처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처분 얘기는 지금 현재 일단 현행 그 헌법재판소 법에는 이 탄핵 심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권이 있음을 헌재가 가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 내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것은 법적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게 가처분인지 신청사건인지 재판인지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이제 기각당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까라는 것도 뭐 하라 하지 마라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정무적으로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박수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지점이 대통령 즉시 직무 정지였거든요.
그래서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여론에서 대통령 즉시를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해법은 탄핵 소추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상당한 저희 정치적 부담으로 압박을 받았는데 여기 저희 자리에 계시죠? 저희 그 다른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사고 선언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권위 혹은 사고여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대통령 스스로 사고를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내부 토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유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국방상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나는 이제 법적인 대응에 치중해야 되고 등등 하니 저도 용어를 못 만들었습니다만은 셀프 사고죠. 셀프 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즉시 직무정지가 되면서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이양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만 안심을 좀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학설이 갈린다는 거예요. 학설이 갈린다는 건데 저는 그 점을 동의할 수 좀 없었는데 아니 뭐 벌어진 적도 없는 사안인데 무슨 학설이 그렇게 풍부할 것이며 이것은 초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학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지점을 놓쳤던 게 정말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로스쿨 수업에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건데요. 미국엔 있거든요. 미국은 상원에서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한 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탄핵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끌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숫자의 의원들이 사고를 결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어려우니까 급하게 대통령을 좀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사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이게 없으면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때 국무회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국무회의에 대해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제가 딱 한마디로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국무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곧 중대한 법률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국무회의 쪽 계속해서 요거 절차 위반이니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 말고 미국식으로 의회에서 탄핵 말고 그러니까 탄핵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고선언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럼 굳이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하게 안 하고도 같은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차기 헌법 개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미국식으로 좀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런 혼란은 좀 훨씬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좀 시간만 허락하면 오늘 하루 내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 지성우 회장님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참 오셔서 귀중한 말씀과 또 우리가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